안녕하세요. 저는 40대로 9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입니다. 엄마는 누구에게나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지금은 함께하지 않지만 항상 사랑을 쏟아주셨어요. 저 또한 엄마를 본바탕으로 아이에게는 끝없는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이 잘못된 방식으로 드러날 수도 있죠. 이야기의 주인공인 제 시댁 가족도 그중 하나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우연히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진중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모임 후 자주 함께 동네로 돌아가다 보니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감정이 생겨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 한 해 후부터요.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가 암에 걸려 투병 중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떻게든 자신을 도우려고 다양한 치료를 시도했지만 결국 전이가 되어 상황이 악화되었고 저희는 아버지와 작별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엄마와 저는 긴 시간 동안 큰 슬픔을 겪었죠. 혼자가 된 엄마와 평생 함께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엄마는 오히려 제가 빨리 결혼하여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묵직하고 든든한 성격이 제게는 큰 지지가 될 것이라 생각해 결혼을 다짐하게 되었어요. 아빠처럼 든든한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남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홀로 있는 엄마가 걱정이었지만 남편은 저와 우리 엄마에게 잘하겠다며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여기 나랑 결혼할 상진 씨야. 상진 씨, 인사해 우리 엄마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휴, 반갑습니다. 우리 은주랑 만나고 있다고. 아시다시피 우리 집 아빠가 돌아가셔서 나랑 둘이서 살고 있어요. 네. 우주 씨에게 들었습니다. 어머니, 같이 있었으면 예비 사이 정말 좋아했을 텐데. 은주, 잘 부탁해요. 엄마와 아빠가 계셨다면 상진 씨는 듬직했을 것이다. 성진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 그런 것 같아. 나는 은주만 좋다고 하면 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결혼은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시댁에서 발생했어요. 처음에 인사를 하고자 약속을 잡으려고 했는데 약속을 피하시고 만나주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시댁에서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홀어머니의 외동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셨는데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어머니의 마음을 바꾸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강력히 반대하셨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자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에 서서 시어머니와의 연을 끊을 정도까지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냉담했던 시어머니께서는 나중에는 결국 받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과 연을 끊겠다고 나오니 어쩔 수 없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한 후에는 그럭저럭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도 크게 간섭하시진 않으셨죠. 종종 막말을 하시긴 했지만 그때마다 크게 반응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던 중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는 출산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모는 제가 남편의 월급으로 생활하게 되었어요. 사치를 하는 것부터도 생각이 드는데 돈을 쓰는 일에 대해 정말 신중하셨군요. 은유야, 이 옷 너무 이상하다. 새로 샀니? 아, 이건 은우 아빠가 전에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사줬어요. 아니, 옷은 내가 필요한 게 뭐야? 밖에 나가서 돈 벌 일도 아니고 대충 입어도 괜찮은데? 이 옷은 얼마야? 얘는 상진이가 사다 주겠다고 해도 거절해야지. 그걸 다 받아놓고 있니? 어머니가 산 건 얼마 안 하고 이거 입고 다녀야겠죠. 요즘은 후줄근하게 다니면 남편이 돈도 안 준다고 욕하는 사람들 있어. 아, 말이라도 못하면 얘. 옷을 잘 관리만 해도 후줄근하게 안 보여? 너는 살림을 대충 하기 때문에 옷이 허름해지는 거지? 시모는 옷이라도 하나 바뀌면 또 샀다고 해 요란법석이었어. 제키 밖에 나가서도 일하는 것도 아닌데 새 옷이나 화장품을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매우 아까워했지만
시댁에 돈을 쓰는 데는 굉장히 관대했어. 오히려 부족하다고 생각했지? 결혼한 지 5년이 되자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암에 걸렸어. 종합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발견한 게 거의 초반에 검출돼서 조직만 떼어내면 완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간병인이 필요했었는데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께서 간병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당연히 제가 할 것이라고 생각하셨더군요. 아빠, 내일 모레 병원에 입원하신다는 걸 아시나요? 시간을 맞춰와서 반찬도 몇 가지 만들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 식사가 입맛에 맞지 않으시다고 하니 재료를 받아오는 동안 직접 반찬을 만들고 밥을 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간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어떻게 아버님을 간병해야 하는 건가요? 어머님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늙은 제가 어떻게 병간호를 하느냐고 너는 집에서 쉬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건강한 너가 해야지. 게다가 당신의 아버지가 암에 걸렸을 때 너가 간병을 했을 텐데 경험이 있으니 잘할 거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오늘도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 형님도 계시는데 어머님과 형님이랑 저를 번갈아 가며 간병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간병인을 고용하던지. 간병인을 쓰기는 당신이 돈도 벌지 않으면서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이런 거예요? 거기다 간병인을 고용하면 한두 푼 아니라는데. 셋째, 아버지 한 분 내가 맡기로. 당신은 화약이라서 못하겠지만 아주버님과 형님도 계셨지만 이상하게 시모는 혼자 있는 것 같네요. 형님이 어려워하셨을 거예요. 아마 결혼하실 때 형님 집안이 부유해서 많이 관심을 받으셨던 모양이었어요. 저도 명절이나 행사를 제외하면 거의 형님을 보지 못했었어요. 이런 시댁 일에는 저만 참석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과는 말이 통하지 않았고 남편과 이야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 이런저런 일을 따질 때야 앞으로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지면 어쩌려고. 어쨌든 지금 쉬고 있는 건 당신밖에 없잖아.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 이번에는 좀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아니, 왜 어쩔 수가 없는지 알겠어요. 아주부부와 비용을 나눠서 간병인을 고용하든지 그냥 제가 혼자 간병하면 돼요. 단지 내가 간병하라는 것만으로 되겠어요. 그 돈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쉬는 동안 내가 그냥 간병하면 되는데 왜 어려운 게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아요. 휴가를 내어 같이 하면 어때요? 이번에는 제가 휴가를 내서 간병해야 될까요? 그래도 처음에는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하네요.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제 불만에 대답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간호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시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신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결국 병원 간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간병을 할 때 필요한 비용은 모두 남편이 부담했어요. 평소 돈에 민감했던 어머님은 남편이 모든 것을 지불해도 별말을 안 하셨어요. 대원을 하고 나서는 시댁 식구들이 서로를 더욱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특히 시모는 제가 시부를 모시길 원하면서 대학 학위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은이 엄마야, 우리 집으로 가서 살아야겠어요. 아빠도 아프시고 건강 상태가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맞아야겠다고 허락하지만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사해야 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학가는요. 갑자기 올리시는 말씀이에요. 어머님, 저는 학가는 게 아니라서 괜찮아요. 아버님께서 안 좋으신 건 알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학가는 것 같진 않아요. 저희 방도 없고 집도 주부인데 우리 세 식구와 어머님, 아버님까지 5명이 방 2개 집에서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넷이 있고 방 하나 쓰고 나머지 방은 우리가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집 정리하면서 돈 벌거나 이사를 가자고 하는 거는 어떨까요? 어머님, 현재 집값 상승이 너무 크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 재산을 팔아도 새 집을 구하기가 힘들죠.
더군다나 저희는 이사를 갈 생각도 없어요. 내가 너에게 시집을 가게 해줬는데 왜 계속 안 된다고만 하는 거야? 한번 시도해보고 불편하면 나가도록 하지 뭐. 아니,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혹은 애가 태어나면 부모님 집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방도 4개니까 그쪽이 훨씬 좋을 텐데요. 어떻게 사세요? 그냥 너희 집으로 와서 살게. 상진이도 그쪽이 더 나을 거라고 하니까. 알면서도 시모는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이미 얘기해놨어요. 의사를 보여주었고 남편도 긍정적으로 대답했던 것이었어요. 제게 아무런 이야기 없이 결정한 것이 너무나 황당했지만 합가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아버님의 상태는 점점 더 괜찮아지고 치료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어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몸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챙기셔서 그랬습니다. 합가 문제는 흐지부지하게 처리되었지만 그날 이후로 시댁 식구들은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직장 생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비아냥거리며 이야기를 했죠. 너는 그렇게 일해서 얼마나 보니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잖아. 너 직장 다닌다며 옷이며 화장품이며 잔뜩 살 텐데 약간 줄은 모르고 어머님, 그래도 어느 정도 벌어요. 거기다가 직장 다니니까 아이도 좋아하고요. 너 직장 다닌다고 해서 상진이 안 챙기면 안 되는 거 알지? 집안일도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 동네 오픈 번다고 남편 부려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나눠서 할 건 나눠서 해야 해요. 아니야, 이거 봐, 너. 우리 애 뿌려놓은 거 먹으려고 치워간 거야. 난 절대 그런 모습을 못 본다, 상진아. 먹으려는 거면 당장 일도 그만둬. 시모는 제가 일할 때 몇 분이나 버냐며 비아냥거리는데 혹시 제가 남편을 집안일로 부려먹을까 우려하셨어요. 직장 다니면서 계속해서 시댁 식구들에게 지쳐갔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데리고 둘이서 사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고민하고 있던 건 친정 엄마였어요. 진정한 엄마와 아빠는 동네에서 소문난 부부였다. 아빠는 은퇴가 다가오는 시점에 갑작스럽게 암이 발병하고 전이 되어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떠났다. 엄마는 많은 아픔 속에서 나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며 살아가셨다. 건강이 악화되어 혹시라도 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날에는 엄마가 충격을 받을까 봐 꿋꿋하게 참아내기로 했다.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엄마 때문에 엄마의 희망을 지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암에 걸렸다. 걸리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몸 곳곳에 이미 전이가 되어 손실의 방도가 없을 정도라고 하셨어요.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재택근무로 전환해서 엄마를 돌보기 시작했어요. 재택이지만 월급은 그대로 받았으므로 수입의 변동은 없었지만 남편은 어딘지 탐탁치 않게 생각한 모습입니다. 요즘은 너무 어머니에게만 신경을 쓰는 것 아니냐? 어차피 병원에만 계시고 이젠 손 쓸 수도 없다고. 그쪽에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라고 말이죠. 아니에요. 당신이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나요? 당신의 아버님이 아플 때 제가 그때 하루 종일 병원에서 치매 간호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똑같은데 무엇이 문제인 건가요? 게다가 제 월급도 그대로 들어오고 당신의 저녁밥을 차려주고 집안일도 전혀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왜 이런 이유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건가요? 아무리 병원비가 장모님의 돈으로 모두 처리된다고 해도 미비하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테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왔다 갔다 하며 기름을 아끼고 싶으면서 너는 정말이야. 내 돈으로 기름 한 방울도 안 넣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이 이상하게도 자기 돈으로 병원비나 다른 비용을 내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 돈에 대해 예민해지기 시작했거든.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주시고 간병인도 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간병을 한다 해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었어. 다만
앞으로 몇 달 정도라도 엄마 곁에서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어요. 이런 제 마음을요.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었어요. 시댁에서는 주기적으로 전화를 받아서 제 행동을 비난했어요. 은우야, 오늘도 엄마 병원에 가니? 너 자꾸 그렇게 병원에 가면 균들이 다 올라오잖아. 우리 상진이 몸도 안 좋은데 내가 계속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균이라도 옮겨오면 어떡해? 아무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아도 그렇지? 사돈도 너무하시네 어머님. 그 말은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엄마 이제 1년도 안 남으셨어요. 아버님께서 간명하면서도 저 매일 병원에 다녔었는데 그때는 은우도 어렸지만 그건 걱정돼요. 안 하셨나 봐요. 응, 그때랑 지금이랑은 다르지. 너 혹시 엄마 병원비도 내가 내니? 아니요. 병원비는 엄마가 다 내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그래도 염치는 있으시네. 네, 어머님.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겠다면 전하지 말아주세요. 응, 내가 못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아, 왜 이렇게 예민해? 솔직히 병원비 한두 푼도 아니고 그거 다 내면 너는 어떻게 살 거야? 그래서 걱정돼서 한 말이에요. 시모는 제 속을 뒤집어 놓기도 했지만 저는 그쪽에 감정을 쏟을 시간조차 없었어요. 엄마의 남은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고 싶었거든요. 결국 치료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을 때 엄마는 퇴원하셨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저도 엄마 집으로 찾아가 낮에는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상황이 나빠지면서 엄마는 겨우 몇 스푼 씹을 수준이 되었어요. 그나마 잘 먹는 것이 전복죽이라 매번 사다 드렸는데 그날은 급히 집에서 나오셔서 남편의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카드로 2만 원짜리 전복죽을 결제했어요. 그런데 결제가 이루어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전화했어요. 너희 이럴 줄 알았다. 당장 집으로 와. 네, 어머님. 저 지금 못 가요? 그냥 전화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게. 당장 집으로 오라고 시모는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고 조는 영어를 모르는 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시댁에 가보니 시모는 얼굴이 붉어지며 씩씩하게 저를 보고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이 계셨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남편의 카드로 죽을 샀던 곳이 문제였어요. 얘야, 너 우리 아들 돈으로 내 엄마 먹을 거 사고 있니? 아니, 우리 아들 키우는데. 무슨 말을 해주었기에 너희 엄마가 그 카드를 쓰셨어? 내 엄마가 단지 2만 원만 사용했는데 왜 이렇게 혼신을 내고 계신 거죠? 내가 단지 2만 원인데 그게 고작이라고 생각해? 봐봐, 내가 언제부터 사치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고 있네. 너는 간호했을 때 돈 절대로 쓰지 않는다고 확실히 말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 나는 상진이한테서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났을지 알아. 당신이 당신의 엄마에게 이야기했다고? 아니, 내가 큰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엄마가 겨우 먹는 전복죽 하나 산 건데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어. 당신이 이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매우 감동적으로 말하면서 내 돈 하나도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남도 이렇게는 안 한다고 했고 네가 번 돈도 아닌데 당연히 사용하는 게 말도 돼야 하고 그러니 너희 엄마에게 가서 돈을 모두 찾아와. 그렇게 되었더니 남편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시모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이 되어야 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돈에 대해 매우 예민하게 이야기했지만요. 고작 2만 원으로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남편과 대화를 나누면서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내가 당신 돈 하나도 안 쓴다고 했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도 잘해줬는데 겨우 2만 원짜리 죽도 못 사드리는 거야? 당신이 고작 2만 원이라고 했어? 이게 2만 원이 될지 2천만 원이 되지 어떻게 알아? 이것이 작으면 앞으로 더 쓸 수도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산 거야? 장모님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굳이 이런 것으로 재고를 따져야 될까 싶어요. 나는 시아버님의 병간호도 다 했거든. 그때는 당신이 병원 비용도 모두 지불했잖아. 그때 내가 당신에게 왜 그렇게 쓰냐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난 내 아버지의 딸이고 장모님은 내 엄마가 아닌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는 건지요? 남편의 말에는 정말 실망했어요. 그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 동안에 남편이 시어머니를 아끼지 않았던 것도 알지만 신종에는 그저 한 번이라도 흔한 과일을 사주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2만 원짜리 죽산골까지도 아까워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역시 저와는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며 결국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혼 후 아이는 제가 데리고 오게 되었어요. 시모는 동네 사람들마다 친정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받아들이기 싫었어요. 또 신종 엄마도 암에 걸렸다며 지금이라도 내쫓아서 잘했다고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더구나 아이의 양육에 대해서도 결사적으로 반대했는데 그 이유는 제 피의 유전자가 섞여 있어서라고도 하셨어요. 이러한 시모의 태도와 방관하는 시댁 가족들의 모습에 진절머리가 났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엄마야, 사실 나 이혼했어. 전에 말하려고 했는데 다 마무리되고 말하게 되었어.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 이혼했다고.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휴, 내가 얼마나 속이 말이 아니었겠어. 엄마도 아픈데? 다음은 엄마 때문이야. 아니야, 엄마. 오히려 잘한 선택인 것 같아. 예전부터 맞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오지 않더라고. 그래, 지금은 마음이 좀 괜찮아. 지금은 훨씬 마음이 편해. 그때는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지금은 엄마와 계속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셨지만 그래도 제 선택을 받아주셨어요. 저는 엄마의 병원 간호에 집중하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간병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시한부라고 들었던 것과는 달리 엄마는 1년 동안 잘 버티셨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확인할 때마다 상황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엄마의 상태가 나빠져서 더는 집에서 생활할 수 없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치료를 위해 엄마는 다시 병원으로 입원해야 했어요. 입원하면서 병원에서 마지막 입원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던 엄마를 보며 이별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순간 갑자기 마치 아프지 않으셨던 것처럼 깨어나셨어요. 엄마는 입원할 때 가지고 온 가방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시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확인해보니 평생을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돈이 여기에 있는 거야? 아님 어떡해. 된 일이야. 은주야, 이거 이제 내 돈이야. 엄마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유언장도 다 써놨으니 나중에 확인하고. 이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이랑 보험금으로 만든 돈이야. 처음에 아빠가 돌아가시고 남긴 놈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내가 생활하면서 쓸 수는 없더라고 좋은 기회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를 하고 또 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었어. 거기다가 암에 걸리면서 받았던 봉금이며 내가 너희 외할머니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세상까지 다 처분한 돈이라고 하더라. 부동산은 그냥 남겨둬야 할까 싶었는데 조금씩 처분을 했어. 아직 처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내게 넘겨줄게. 엄마, 왜 그랬어? 아빠가 남긴 것은 엄마의 것인데 마음대로 다 쓰시지 않았어야 했는데 엄마. 그러니까 돈은 있지만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어. 은주야, 엄마가 내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사실 이혼했다고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너 얼굴을 보면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아.
그래서 엄마는 마음 놓고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처음에는 그냥 생활비로 쓰일까 생각했었지. 하지만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저 생각했던 것과 같아. 엄마의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요.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으려고 했지만 제게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떠난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녀가 남겨주신 상속을 소중히 다루고 싶어요. 끝까지 마음속에 남을 그녀의 사랑과 희망을 이어받겠습니다. 함께 고생한 엄마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그녀의 마음을 잘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명이 변경되면서 이후에 시댁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댁 가족들은 저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너네 엄마한테 재산을 상속받았다며 너는 그것을 우리 아들이랑 나눠야 한다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왜 남편이랑 나누냐? 결혼을 유지하고 있어도 말도 안 되는데 조이는 이미 이혼하고 남자인데. 너희 결혼 생활 동안 진심으로 흘러간 돈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너희 엄마가 큰 돈을 벌어서 신경장애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당신과 얘기할 게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뭐, 너가 재산 상속을 받는다는 거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일부러 우리에게 혼란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이것도 다 수정하고 한 일 아니냐고요. 저기, 아줌마. 그냥 2만 원에 갈려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친족의 돈이 흘러들어가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조금 가지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돈이 흘러갈 수 있겠어요? 당신 목소리를 듣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만 끊겠습니다. 시모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문자로 폭언하기 시작했어요. 그 돈은 원래 우리 아들의 돈 아니냐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한 지 10년이야. 재산을 반씩 나누어 분할 이혼해야 한다는 말은 얼토당토하지 않았습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도 숨겼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할 것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게 하는 것은 전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이 문제로 연락하던 전 남편이 결국 상속 때문에 전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은호, 장모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고 했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 장모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도 물었었지만 장모님은 얼굴을 좀 비춰야겠다고 했습니다. 장모님,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우리 엄마를 왜 그렇게 봐야 하는 거야? 상속 문제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헛소리하지 마. 문제가 있으면 그것만 이야기하면 돼. 당신이랑 10년을 결혼했는데 이혼한다 해도 그건 분할해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엄마의 아들도 상속 문제에 대해 알아봐서 전화해 줄게. 우리 남남과는 이에 대해 결정할 필요가 없어. 계속 이렇게 전화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전화 받지 않을 거야. 알아둬. 전 남편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전화해왔지만 저는요. 대응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남편은 오히려 안달이 났는지 엄마가 병원을 오겠다느니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을 먹자는 식으로 속으로 보이는 말을 하기 시작했죠. 이런 남편의 태도에 저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로도 저는 냉정하게 대해왔고 남편과 시모는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상속을 받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며 저와 은우의 행복을 빌어주시며 떠나셨답니다. 슬픔 속에 저는 장례를 치렀어요. 평소 살고 있던 동네에서는 교류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 없었을 때 장례날에 동네 사람들이 저희를 찾아오셨다고 해요. 어떻게 왔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동네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애휴 은우의 엄마 힘내. 우리는 다 은우의 엄마 편이에요. 저번에 전 남편의 어머니가 황당한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내 어머니가 무슨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 오늘 엄마 상속을 받았다는데 그걸 나눠야 하는데 안 도와주는 건가 하면서 원래 상속받을 재산이 많은데 그걸 숨겼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요.
돌아다니면서 며느리가 속였다는 얘기를 했었어. 처음에는 무슨 일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엄마의 말이 황당하고 이상했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엄청 따졌지.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몰랐어요. 아이고, 거기 아버지 아플 때 은우 엄마가 매일 가서 간병했잖아. 거기다가 그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놀러 다니고. 고생은 은우 엄마가 다 한 것이지 뭐.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는 엄마께서. 하지만 은우 엄마는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셨어요. 장례식에 오신 동네 사람들은 그동안 제가 겪은 고생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어요. 이전부터 제가 희생을 하고 고생을 했다는 걸 알았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시모는 가끔씩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지만 다른 사람 가정에 관여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이혼 소식을 듣고서야 상황을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상속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글쎄 많이 씁쓸할 것 같다고 생각하셨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었다고. 상황들에 대해 위로도 해주시면서 끝까지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없어서 저 혼자 장례를 진행해야 했지만 동네 분들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장례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난 후 내 편일 것 같았던 시댁 식구들에게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감정을 얼굴만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로부터 느끼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에서 인맥으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던 시부는 이후 소문이 나면서 결국 가게를 접어야 할 정도로 손님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나눠달라고 연락하지만 저는 남편의 이야기에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혹시나 저에게 소송을 걸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분배를 할 필요가 없고 특히 이혼한 후 남편과 관련 없이 상속을 받고 재산에 아무런 기여도가 없었기 때문에 나눠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재산을 통해 아이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잠드는 그곳에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혼 후 아이와 저 모두가 더 편안해지며 생활에서 스트레스 없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저와 함께하지 못한 것을 너무 미안해하셨지만 함께한 시간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힘들게 살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모두 엄마와 아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